세상을 바꾼 과학, 세상을 바꿀 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어떤 주제인가 살펴봤는데 제가 요즘 제일 관심 많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니까 대체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여러 용어들을 혼동해서 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구분 좀 해주십시오. 네,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는 무언가를 대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대체했느냐, 그 용어가 언제 사용되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대체 에너지입니다. 처음 시작을 봤더니 처음에 석유 파동이 있은 후에 네. 석유의 모든 것을 기대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 대안을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대체 에너지였고요. 지금은 화석 연료 전체를 대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화석 연료를 대체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그냥 이런 거 하면 미래 에너지고 친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친환경이 더 맞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 연료는 일단 에너지를 꺼내서 쓰면 연료가 재생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태양빛, 태양열, 바람, 빗물, 파도, 밀물과 썰물, 지열,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썼다고 해서 태양열을 썼고 태양빛을 썼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재생되는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 혹은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재생 에너지는 다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재생에너지 자체는 대부분 그렇긴 한데 예. 당연히 지난주에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었지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예.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풍력 발전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수력도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이 제가 수력을 말을 한 건데요. 예. 수력 발전소가 친환경이냐라고 한다면 조금이 아니죠. 좀 심각하게 얘기할 부분들이 분명히 고민할 있는 겁니다. 부분은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생 에너지다라고 불리우면 우리가 뭘 꼽으면 될까요?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지력도 여기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지열 에너지도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수력 들어가요? 수력이 일반적으로는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예. 나라마다 달라서 이걸 오케이. 들어갈 것이냐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풍력은 풍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서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화석 연료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대안을 찾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화석 연료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 매장지 자체도 불균을 하니까 거기 막 석유 펑펑 나오는 나라 얼마나 부럽냐. 그러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30년이면 고갈된다. 그다음 50년으로 늘어났다가 150년 늘어났다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천연가스가 이제 막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갈 때문이 아니고요. 화석 연료를 태우고 나면 만들어지는 그 폐기물들 있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그리고 오염물질들이 문제인 겁니다. 원래 지하 깊은 곳에 잘 있었던 그 석유 석탄을 꺼내서 사용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좋은 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잠들어주면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잠자는 사자를 같이 해서 깨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일어난 사자가 다시 잠들질 않아. 네. 계속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면서 배회하는 그런 걱정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높아진 이산화탄소 농도, 다른 온실가스들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요. 기후 위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고요. 예.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던 거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탄소 중립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포집을 하자. 네. 그래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건 넷제로를 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한 거고요. 네. 그래서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가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러면 탄소가 중심인 온실가스의 추가 배출을 줄이는 걸 넘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이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실 지금 대안 중에 여러 가지 손꼽히는 것들이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꼽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 중에서 제일 많은 국가에서 대체 에너지로 석유를 대신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로 지금 가장 선호도를 보이는 건 태양광입니까? 풍력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태양광입니다. 그래요? 네, 태양광입니다. 생각해보면 풍력을 가정마다 조금씩 할 수는 없잖아요. 대규모 그러네. 설비가 필요하고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풍력이 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태양광이랑 풍력이 대부분인데 일단 태양광이 2022년에 신규 투자액의 62%고요. 네. 풍력은 35%니까 합치면 네. 97%입니다. 거의- 나머지는 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에너지 수급 체계를 새로 도입할 때는 태양광 아니면 풍력으로 다 고민하는군요.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그 둘이 일단 네.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태양광 투자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꾸준히 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풍력의 경우에는요 예. 정책 자체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허가 부분도 쉽지가 않고요. 투입 비용 자체도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상 오늘도 좀 주로 다룰 것은 육상 풍력인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육상 풍력을 구축하는 게 쉬웠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입 비용은 비싸더라도 해상 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이제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태양광 말고 태양열도 있던데. 태양열은 이제 뭐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리를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태양열은 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거예요. 예. 자, 태양열은 햇빛의 열로 물을 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울을 여러 개를 쫙 설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한 곳을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돋보기로 우리가 종을 태우듯이 예. 한쪽에 집중하면 물이 끓겠죠. 네. 그게 이 물이 끓고 나면 나오는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건데 기계식이고 좀 단순합니다. 네. 빛으로 물을 끓이는 거죠. 그래서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태양열로 집정판을 하게 되면 거기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물이 따뜻하게 데워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과거에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양광은 이거는 아예 양자적인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태양빛을 이루는 그 빛 알갱이 광자 하나하나가 태양광 패널을 때립니다.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전자가 흐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정색 태양광 패널 있죠. 패널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게요. 일단 물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태양광 패널 설치를 딱 하고 유지 보수하고 먼지 좀 닦아주고 이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기술 발전을 하면서 처음에 도입될 때는 당연히 물 끓이는 게 쉽잖아요. 네. 그런데 양자역학적인 지식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반도체가 싸지거든요. 지금은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세계적인 투자도 여기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연구 중인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이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이용한 투명 패널이에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시커먼 게 좀 보기가 싫다. 네. 여기저기 설치되면 좀 경관도 해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명이 길다라고 한다면 연구를 해서 긴 투명 패널을 그냥 건물 전체에 창문처럼 둘러버린다던가 예. 우리 집에다가도 창문 예. 대신에 이렇게 이런 투명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전력 생산 자체가 압도적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제 소재 수명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중금속 문제도 좀 있고요. 생산 단가 같은 것이 지금은 비쌉니다만 네. 지금의 투자 규모와 연구 상황을 보면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태양광 패널인데 유리창처럼 투명한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맞습니다. 야, 진짜 이거 개발되면 어떻게 보면 건물 여기저기에 유리창 대신 태양광 패널, 투명한 태양광 패널 붙이면 건물이 자가 발전되는 그런 역량도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자동차 위에다가도 아, 그렇게 딱 깔아놓게 그렇네.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자동차 업체에서도 많이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네. 태양광도 이렇게 선호도가 높으면서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나씩 해가는 것 같은데 풍력은 어떻습니까? 풍력은 방식 자체는 훨씬 더 간단해요. 이게 바람개비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보통 화석 연료 발전은 열을 내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 네. 풍력은 그냥 날개를 돌리는 걸로 그거로 터빈을 돌립니다. 예. 그래서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불기만 한다면 좋은 터빈을 공급을 한다면 그냥 고효율의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또 풍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풍력도 있고 해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입지에서 고효율의 발전을 하려면 그런 후 부는 바람개비 이런 수준으로 안 되고 예. 허브도 높이 있고 로터도 크게 하고 터빈 용량도 크게 하고 이제 커야 됩니다. 네. 그러면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바람개비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요 굉장히 크고 소음 문제도 있고 바람개비가 돌면서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그늘이 한번 졌다 그림자가 졌다가 예. 밝았다가 하잖아요. 이 깜빡깜빡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이런 경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풍력 발전 설비 근처를 가면 너무 거대하고 이질적이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그 영화 옛날 영화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렇죠. 예, 예. 거기 보면 굉장히 커다란 외계 병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 커다란 것들이 자연에 같이 막 꽂혀 있으니까 네. 되게 이질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비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걸 님비다, 뭐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하는 바가 있고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 비용은 비싼데 바람이 일관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해상 풍력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갈 거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육상 풍력 설치 용량이 836기가와트고 세계적으로 글로벌로요. 해상 풍력이 63기가와트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네. 이제부터는 풍력 보급이 해상 풍력이 주도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삼면이 바다잖아요. 예. 그래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용량 12기가와트를 네.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태양광과 풍력 이 두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쪽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소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경제에서 좀 이걸 다뤄보면서 문제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태양광, 풍력 모두 소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계속 집중되는 게 심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잖아요. 당연히 고효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혹은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이 계속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전략 자체를 좀 수립할 필요조차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숫자가 단순히 셌을 때 50%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태양광 관련한 기업 숫자를 다 세봤더니 절반이 중국 기업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3%였습니다. 태양 전지 부문에서는 중국이 90%, 네. 모듈 부분에서는 80%의 생산 용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중국의 상무부랑 과학기술부가 수출 금지 및 규제 기술 목록에 딱 그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술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상 풍력 3위 5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57% 차지하고요. 해상 풍력은 더 고난도겠죠. 그래서 더 심해서 상위 5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80%를 상회하는데 네. 더 좀 심각한 것이요. 풍력 발전의 생산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데 네. 생산 업체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입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해상 풍력은 중국이 사실상 신규 설치를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해상 풍력 누적 설치 용량을 보면 아시아가 49.5%, 유럽이 50%에 딱 반씩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 유럽입니다. 그런데 중국 혼자서 48%입니다. 야.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이게 다 합쳐야 중국이랑 비등할랑 말랑할 정도잖아요. 네. 이런 격차는 결국엔 뭐냐면 업체도 중국, 실제 설치도 노하우도 중국 이렇게 되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미래 점점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예. 우리 기업이 뛰어들지 않으면
점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자국 기업들을 대규모로 배치하고 대량 설비를 일단 중국의 내수인 지자체의 발주를 통해서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규모의 경제만큼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검증된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종이컵 하나를 만드는데 5천 개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라고 하면 5천 개 만드는데 종이컵 만드는 기계 설비 투자해봤자 야 이거 뭐 설비값이 더 들지 그렇죠. 제대로 이게 팔지도 않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종이컵을 저희가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대규모 설비 투자한 게 더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설비 투자해 놓으면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이니 전지니 뭐 풍력 관련한 인프라들을 제일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고사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덕실 평론가가 걱정하는 듯한 다른 회사들, 다른 국가의 회사들 안 남는다. 그 소리가 딱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건 태양광과 풍력으로 기존 발전 용량 이걸 다 대체는 할 수 있어요? 사실 가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제 발전 원별 비용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발전이 어느 정도 비용이냐를 보면 과거에는 건설비, 연료비, 운영비 이것만 계산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탄소 배출하는 비용이나 폐기물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발전 비용을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LCO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랑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철거하고 복구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기 나름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리적 특성도 있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라별 편차가 심하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떠냐, 과연 얼마나 비싸냐, 예. 재생에너지가 환경엔 좋지만 얼마나 비쌀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제일 저렴한 신설 발전원이요. 이 말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하세요. 새로 천연가스 발전이나 예. 새로 석탄 발전을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1 메가와트 아워당 네. 그 전력을 생산하는데 돈이 덜 든다. 덜 듭니다. 오. 태양광이 45달러고요. 육상 풍력이 43달러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그런데 석탄은 평균적으로 71달러, 가스는 78달러예요. 메가와트 시당. 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저렴하기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빨리 가야지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런 재생에너지 단가가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합니다. 1메가와트 시당 태양광이 96.6달러고 네. 육상풍력은 113.3달러거든요. 음. 글로벌 평균의 2배, 태양광은 2배고 육상풍력은 거의 3배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은 53.3달러밖에 안 해요. 네. 석탄도 75.6달러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보다 확연히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글로벌 네. 평균 대비 보급이 늦은 이유를 좀 추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태양광과 풍력이 적합하지 않아서 단가가 비싸진 건지 아니면 아직도 보편적으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서 아직은 그래서 비싼 건지 이것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균적인 발전 단가 이걸 비교해 본 걸 가만히 봤더니 국가마다 편차가 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급률 차이에서 날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2020년 결과 보는 것과 2015년의 데이터를 보는 건 다 다릅니다. 네.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의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1년 동안 2022년 대비 50%가 증가했어요. 1년 만에. 야. 그래서 2025년 초가 되면요. 예.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체로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생산원이 바로 재생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 초면 1년 남았네요. 맞습니다. 오. 근데 중국은 2022년에 전 세계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의 양을
2023년에 넘어섰습니다. 혼자서. 예. 이유는 지금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요. 2022년에는 37.5%였는데 작년 2023년에는 43.6% 거의 절반이죠.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9.2%고요. 네. 글로벌로 비교할 때는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건데 예. 신에너지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글로벌로는 다 재생에너지만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만 계산을 하면 8.1%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이고요. 예.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한다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얘기할 때 이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중국은 네. 32%인데 우리나라는 네. 8.1%입니다. 차이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게 좀 큰일이다 싶은 게 글로벌 상황에 비춰보면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단순히 국가의 위신 문제뿐만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만 무역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장벽이 당연히 생겨날 거고요. 그렇죠. 또 설비 공급망 문제도 불거질 거고요. 국제사회에 뭔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 너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명분을 얻기도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길로 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정해진 길이거든요. 그럼 가는 길이 험해도 네. 남들보다 먼저 가면 좋겠지만 그게 좀 뒤늦었어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하네요. 우리나라가 원래 2차 전지니 전기 자동차니 뭔가 외국에 수출 잘할 수 있다. 이거 돈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국가인데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재생 에너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찌 보면 글로벌 기준에서 우리가 뒤처진 상황인데도 이걸 안 한 이유가 혹시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섬이죠. 북한을 통해서 무언가 이게 끊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간헐성 문제예요. 수급이 예측 가능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총 에너지 생산 많이 했는데 네. 꼭 필요한 시기에 밀어줄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 네트워크입니다. 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요게 부족하면 딴 데서 좀 밀어주고 서로 사고 파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예. 전 세계 망을 잘 연결을 하면 어딘가 밤이면 어딘가 반드시 낮이잖아요. 예. 이렇게 태양광 발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동시에 갖춰야 되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예. 하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인산철 전지 이런 전지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 중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수소를 이용하는 HESS가 지금 가장 또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수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글로벌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할 때 수소 경제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든 재생 에너지든 간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마스터 플랜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행까지 빨리 이행을 해야 될 상황까지 도래한 것 같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됐다가는 분명 EU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보호무역하려고 명분 찾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박 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수소 에너지 다룬다고 보면 될까요? 네, 수소 에너지를 다루면서 단순히 에너지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예. 왜 이렇게 중요한가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독실 과학평론가 통해서 재생에너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